법무법인 하담TV, 저는 신유진 변호사고요. 토지보상의 넘버원, 언제나 든든한 정홍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정홍철입니다. 네, 그리고 토지보상의 핵심을 뚫는 우리 브레인 추현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친절한 Q&A 시간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궁금함, 질문들을 한번 담아왔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두 변호사님께서 얘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제 거침없는 답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왔는데요. 이 공공주택지구, 재개발 등 기타 공익사업 내에 토지가 수용된다면은 토지 소유자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답은 하나예요. 일단 보상을 받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손해를 보지 않고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책이라든지 조직화를 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협의 금액이 나왔을 때 어쨌든 실망을 하지 않고 좋은 금액을 받으려면 소유자 추천 평가사를 선정해야 되고, 소유자 추천 평가사가 좋은 협의 금액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 금액을 받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계속적으로 이제 소유자 추천 평가사 대책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협의 보상, 통지되는 보상금 금액이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예, 그게 이제 통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상황이 바뀌는데요. 저는 굳이 축구로 친다면 전반전, 후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전에는 일단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게 최소한 처음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파악을 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단 행동을 하시고 평가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이게 후반전인데요. 사실 이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던 평가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협의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또 얘를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더 나에게 맞는 전략으로 바꾸느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인데, 그 금액을 받아들이느냐, 협의하느냐, 그리고 세금 좀 줄이느냐, 아니면 끝까지 가서 증액해 보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3의 길로 간접 보상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 땅은 본인이 잘 알고 있고 본인 사정이 다 각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평가금이 나왔을 때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민한 어떤 민첩한 그런 행동이 필요한데 사실 쉽지 않긴 않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나는 협의를 하고 싶은데 네. 협의 금액을 다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협의를 하고 싶은데 예. 이 금액만 조금 조정 안 되겠냐?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한 10억 정도는 받았어야 되는 건데 8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 9억이면 협의를 할 텐데 8억 나오니 협의금을 다투고 싶다.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요. 협의 금액은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거부를 하고 나면은 그 금액에 구애를 할 때 받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내가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수용 금액이 8억이다, 7억이다 하면 그 금액은 나한테 주어지고 내 땅을 뺏어가는 게 결과적으로 행정 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고 다툴 수가 있는데, 지금 협의 금액 통지한 거는 지나가던 사람이 호가 부르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은 나한테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 금액을 따로 다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협의 금액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다툰다? 그러면 협의 금액을 무시하고 나중에 수용 당한 다음에 수용 금액에 대한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예, 그 부분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협의 통지를 받으니까 이게 마치 나라에서 이 금액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금액은 정말 한번 던져보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그 금액에 대해 증액해야 될 권리를 가지고 계신데, 마치 이걸 내가 일을 하면 나라의 처분에 뭔가 좀 이렇게 반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본인의 권리이고 헌법과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금액이 불만이시면 증액 소송으로 다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내가 협의 금액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그래서 법무법인 하담을 믿고 이 보상금 증액 절차를 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임장 다 쓰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법인 화담에서 실제로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건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가요, 변호사님?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는데 저희도 매번 할 때마다 이게 어떤 딱 측정을 하거나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가사의 성향도 좀 많이 좌우가 돼요. 사실은 보상을 받는 쪽에서 사업 시행자의 관점에서 이 금액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한 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늘 가면 얘기 드리는 게 소송까지 가면 한 10에서 15% 정도 증액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게 사실 다수가 그 정도의 그 증액률에 머무르는 게 원래 기본적인 데이터였어요. 근데 요즘엔 조금은 달라진 게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1단지로 일진용 못 봤던 땅들도 요즘에 1단지로 되는 경우들이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1단지냐 아니냐. 1단지 뭐냐면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맹지고 한 필지는 도로가 붙어 있는 땅이에요. 나 같으면은 두 땅을 같이 묶어서 팔아서 도로가 있는 땅으로 팔 건데 보상을 할 때는 맹지는 맹지값, 도로 있는 땅은 도로 땅 두 개를 나눠서 주면은 금액이 확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좀 엄격하게 봤는데 요즘에는 조금 1단지를 완화시켜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액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 보상된 사례들을 보면은 문제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보상 선례나 거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다 쓰냐면 개발 이익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인정 고시 이전 거의 보상 선례나 거래 사례를 갖다 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최근에는 사업 인정 고시 이후라도 우리 사업 때문에 개발 이익이 포함된 거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래 사례들은 갖다 쓸 수 있다라고 나서 요즘에 집값들이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사례를 갖다 쓰면은 개발 이익이 반영이 안 돼도 엄청나게 금액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 때는 옛날 그 사업 인정 고시 이전의 거래 사례나 이런 걸 갖다 썼는데 소송 때는 최근 거래 사례를 갖다 쓰면서 금액이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광명 같은 경우는 한 40% 가까이 소송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분명하게 뭐냐면 최근에 거래사를 갖다 쓸 경우에는 개발 이익이 포함 안 된 경우에서는 거래사를 갖다 써도 된다. 그랬을 때 최근에 너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은 꽤 많은 증액이 일어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있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소송을 진행해야지만 이 부분이 좀 증액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근 판사님도 네. 제가 갔을 때는 아니 사업인정고시 이전 거래 사례나 보상 선례를 써야지 그 이후 걸 쓰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때나 이 수용적인 예의 때는 이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소송에서는 그 부분을 다투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개발 이익이 포함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너무 올랐던 지가들이 반영된 것뿐이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보상금액이 반영이 되어서 그게 판결이나 화해금 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저희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연구를 할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무부의 화담에서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뭐 1단지 인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시점에 대한 거래 사례를 뭐 보상금 평가의 기준으로 쓰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법무법인 화담에서는 어떤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공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그 평가를 하더라도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도 이전 평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뭐 10% 이상 더 증액되면 감정평가협회에서 뭐 통과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탠스는 이전에 했던 그런 평가에서 조금만 증액하는 그 정도로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감정평가사님들의 어떤 그런 어떤 판단은 배제하시고 법적으로 다투었던 그게 수용됐을 때를 가정해서 금액을 내달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 쟁점은 저희가 법원에 가서 판사님께 어필을 하고 저희가 이제 받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뭐 최근에도 저희가 또 몇 억 이상 증액된 분도 계셨고 네. 또 지금도 다투고 있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어떤 평가사님이 계시면 저희가 또 다투어서 결과를 도출하고 난 뒤에 다투는 그런 식으로 저희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토지 소유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게 이거 혹시 감액되는 거 아니냐, 증액이 안 되는 경우인데 이거를 괜히 내가 시간만 끌고 내 마음만 혹시라도 오를 수 있다는 희망고만 하는 거 아니냐, 감액되는 거 아니냐, 감액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에 대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감액은 되지 않아요. 덜 오르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감액은 되지 않아요. 이것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처럼 전에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사업시행자가 수용 재결 금액이 10억인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나는 이거 10억 못 주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감액이 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업시행자는 10억을 지급하고 일을 안 하는데 소유자가 10억이 적어요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10억보다 낮게 평가되면은 그냥 10억으로 해서 기각이 나오지 9억을 뭐 해서 뭐 마이너스 1억을 줘라 이렇게는 나오지 않고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청구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감액되면 청구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뭐 감액이 되어서 나올 수는 있는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지작물의 경우에 실제로 평가가 뭐 이렇게 감액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작물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희가 소송 갈 때 지작물이 감액되는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지작물이 1억, 토지가 1억이 나왔는데 지작물이 9천만 원, 토지가 1억 2천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 올랐어요? 1,000만 원 올랐어요. 왜냐하면 토지에서 2천만 원 올랐고 지작물에서 1,000만 원이 깎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지작물을 소송에서 우리가 좀 배제하려고 하는 요즘 움직임도 이것 때문인데 어쨌든 그래도 1,0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올라서 적게 올라온 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 밑으로 둘 다 1억 1억 해서 2억이었는데 1억 9천이 나왔기 때문에 뭐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증액이 되지 않는 경우겠지만 그 경우가 없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증액이 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가 있지만 감액되는 경우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거 협의 지금 딱 끝내면은 나 이제 돈 받고 끝내는데 이거를 이제 금액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일을 하자니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하세월 몇 년이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게 협의 그냥 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빨리빨리 끝내고 싶다, 목돈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기간이 얼마나 총 걸릴까요, 변호사님?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네. 재판까지 다 가야 3번 증액을 신청해서 나오는 최종 금액을 한참 뒤에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 금액이 통보가 되고 난 뒤에 협의를 신청을 하게 되면 2주나 한 달 안에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신청을 해서 증액 단계로 가게 되면 총 저희 3단계로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인 수용 재결 단계, 약 저희가 뭐 최대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6개월 안에 협의로 통지받은 그 금액과 증액된 금액을 한 번에 다 받습니다.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후에 이 재결 단계도 약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미 다 협의 금액 이상의 금액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 있는 이 재결 단계 6개월, 행정소송은 좀 더 길게 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증액된 금액만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조급해서 내가 당장 이 금액이 한 몇 개월, 한 5, 6개월 참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협의를 하시겠지만 금액이 불만인데 뭐 1년 반이 2년이 걸리겠다 싶어서 못하겠다. 그럼 전혀 아니고요. 총 기간은 뭐 가장 길게는 2년 아니면 1년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3단계가 끝나고 증액 신청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소송에서 그 증액률이 어떤 게 가장 그나마 높은가요, 평균적으로? 해보면 네. 수용 재결하고 행정소송이 좀 높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협의 때 금액에 비해서 예. 이제 그 퍼센트가 올라가는 예. 게 수용 재결 때가 높고, 그 다음에 이의 재결은 그냥 많이 오르진 않고, 예. 그 다음에 행정소송 때 좀 올라간다. 예, 저희가 해보면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협의 때 평가가 좀 잘못되어서 그럴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희 역시도 수용 재결 때 제일 좀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 때 못 받은 금액을 수용 재결 때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지만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나중에 소송 가서 1억을 받느니 수용 재결 때 그냥 1억을 더 받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미리. 그래서 수용 재결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다투고 있고, 그다음에 이의 때는 결국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중토에서 하는데 동소하거나 아니면 아주 미미한 정도의 수준에 오르는 경우가 지금 많고, 그다음에 소송 때는 그때부터는 판사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송 때는 증액률이 조금 더 가미될 가능성은 있다. 이게 보상금이 진짜 확 증액되면 좋겠지만
특별한 사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지라는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워낙 집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뭐 개발 이익이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집가 상승분이 반영될 수가 있는 부분, 이런 경우라면 소송 때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이 현금 청산자들 분께서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외에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가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 쓰는 용어 중에서 토지 소유자, 현금 청산자, 그 다음에 공익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허용되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에서의 강제 수용을 당한 사람들은 제가 현금 청산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공익사업에서의 보상을 받고 쫓겨 강제 수용을 당하는 분들은 제가 소유자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근데 이 두 사업 다 공익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든 사업 시행자든 강제 수용권이 지금 있어서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줄 테니 나가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쫓겨나니까 보상금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물어보신 거는 현금 청산자들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예전에 이제 최현중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 주거이전비 등이라고 하는데 집, 사람, 물건 이렇게 해서 뭐 이주정착금, 이사비 그리고 주거 이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던 아주 그렇죠. 깔끔한 해석이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 이전비 등이라고 말하는데 총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뭐 나가야 되는데 그 건물의 가치가 주거용 건물 가치가 좀 낮고 뭐 한 분만 사셨고 뭐 또 방 면적이 좁았으면 한 1,700만 원 정도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좀 그 건물 가치가 높았고 또 뭐 여러 명이 한 뭐 3분, 4분, 5분에 살고 계셨고 또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계셨으면 최대 한 3,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2020년도에 증액된 거죠, 변호사님? 이주장착금이 증액됐고 네. 주거이전비는 네. 도시 그 근로자 평균 가계 지출비를 쓰기 때문에 매년 가계 지출비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씩 주거이전비는 증액되는 상황이 있었고 이주장착금이 예전에는 600, 하한이 600, 상한이 1200이었는데 지금은 1200에서 2400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보상금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공시지가가 높아야지만 보상금 산정할 때 좋은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공시지가라는 거는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저와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최현진 변호사님이 비교 표준지가 100만 원이면 저는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둘이서 비교해서 금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신윤지 변호사, 즉 비교 표준지는 누가 비교하냐? 옆에 있는 추 변호사, 거래 사례와 비교를 합니다. 만약 최현정 변호사의 거래 사례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리고 둘이 지금 키가 지금 좀 똑같다. 그러면은 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의 가치 있는 땅이에요. 개별 표준지도. 그러면은 지금 아까 표준지 공시가 얼마라고 했죠? 100만 원이라고 했죠. 곱하기 3을 하면은 표준지 공시가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저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면 저도 곱하기 3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 나중에 금액이 이렇게 해서 비교 표준지와 비교를 하고 비교 표준지는 거래 사례와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서 거래한 격차가 결국 저한테 다시 보정이 되는, 그래서 기타이면 보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거래 사례는 300이라는 게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공시지가가 여기서 150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2가 되겠죠. 곱하기 아까 3이었지. 그러면은 실제 공시지가에 따라서 내 보상금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주변의 거래 사례나 실제로 됐던 보상 선례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그게 가격 변동으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낮으면 많이 곱해줄 것이고 공시지가가 높으면 적게 곱할 거예요. 거래 시세에 따라서. 그래서 시작점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기타이면 보정이라는 걸 써서 시세를 따라가는 방편을 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거래 사례나 보상 선례를 적절히 잘 쓰는 게 중요하지 반드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아야지만 좋은 보상금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표준지 공시지가 표를 찍었어요. 실제로 해보면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으면 보상금이 1, 2% 정도 더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거는 지가 변동률 때문에 반영되는 건데 그건 아까 말했으면 뭐 2018년도 공시지가를 쓰냐 2020년도 공시지가를 쓰냐 그래서 2020년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더 좋은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1, 20% 정도는 조금 차이는 나는 게
눈으로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를 20% 올리면 보상금이 20% 오를 것 같은 그런 차이는 안 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기분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우리 동네에 있는 나랑 가까이 있는 땅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300만 원인거나 500만 원인거나 100만 원인가 기분은 다른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서류를 보면 사실 곱하기를 그만큼 또 감액해 주기 때문에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실 땅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당사자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보다는 감정평가사가 어떤 거래사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각각의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요인을 보정해서 지금 수치를 내주느냐 중요하고 공시지가는 거기서 곱해지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새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새로운 소식이구나 싶어서 또 더 열심히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친절한 Q&A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